박화영 여사와 그녀의 딸 서윤이 고급스러운 거실 소파에 앉아 향기로운 홍차를 즐기는 동안 한은솔은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곳은 은솔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투명인간 같은 하녀였다. 요미요, 어떻게? 서윤이 일부러 찻잔을 기울이며 바닥에 홍차를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비웃음이 가득했다. 은솔아, 넌 손이 왜 그렇게 느리니? 이것 좀 빨리 안 닦아. 아내우 연희, 죄송해요. 은솔은 묵묵히 다가가 찬물을 닦아냈다. 그녀의 순종적인 모습에 박화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의 영혼을 꺾어놓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아주 즐거운 유희였다. 내 무능한 어미를 쏙 빼닮았구나. 박화영은 속으로 뇌까리며 은솔을 경멸의 눈으로 훑었다. 그들의 멸시를 뒤로하고 은솔은 자신만의 도피처인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집안의 다른 곳과 달리 그곳은 낡고 비좁았지만 그녀의 꿈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은솔은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통을 꺼냈다. 종이 위에서 그녀의 손끝은 마법을 부렸다. 늘 희미하고 순종적이던 그녀의 얼굴은 사라지고 열정과 집중력으로 빛나는 아티스트의 얼굴이 드러났다. 잿빛 현실과 달리 그녀의 그림 속 세상은 언제나 찬란하고 희망찼다. 다음 날은 은솔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 1차 합격자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단 한 벌뿐인 단정한 원피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침대 위에 펼쳐두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희망조차 서윤은 그냥 둘 수 없었다. 은솔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은 실수인 척하며 새빨간 매니큐어 병을 원피스 가슴팍에 엎질렀다. 어머나 미안해. 은솔아,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서윤은 가증스러운 사과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꼴 좋다. 이제 그 면접에 어떻게 가나 보자. 다락방으로 돌아온 은솔은 원피스 위에 붉은 얼룩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원피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봉틀과 자수실을 꺼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옷은 아무 잘못이 없어. 이렇게 망가진 채로 버려져선 안 돼. 은솔은 밤을 새워 붉은 매니큐어, 얼룩을 중심으로 섬세한 검은색 꽃 자수를 놓기 시작했다. 절망의 흔적은 그녀의 손끝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피어났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날이 밝았을 때 원피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특별해져 있었다. 피곤했지만 희망에 찬 얼굴로 은솔이 막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에오딜가니, 박화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손에는 웬 남자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남자였다. 그깟 쓸데없는 짓은 집어치우고 시집갈 준비나 해. 내게 꼭 어울리는 남편감을 찾아왔으니. 박화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잔인하게 말했다.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불구자야. 너처럼 볼품없는 고에게는 과분한 혼처지. 박화영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했다. 은솔의 아버지는 유언으로 그녀에게 작지만 값어치 있는 땅 한 조각을 남겼다. 그 땅은 은솔이 결혼해야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저렇게 아무 힘도 없는 남자에게 은솔을 시집 보내면 그 땅을 가로채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일 터였다. 그 순간
밤새 피어났던 은솔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아름답게 수선된 원피스는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다. 박화영의 승리감 넘치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은솔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로켓을 꽉 쥐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 안에 담긴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작은 사진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의 봄은 오기도 전에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하객들의 축복도, 그 어떤 낭만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은솔의 결혼은 구청의 삭막한 민원 창구 앞에서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은솔의 곁에는 새어머니 박화영이 지독한 감시자처럼 서 있었고 신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감정 없는 얼굴의 변호사가 나타나 모든 절차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뿐이었다. 은솔은 멍한 얼굴로 펜을 쥔 채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갔다. 이것으로 그녀는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남자의 모든 것이 끝나자마자 박화영은 은솔을 택시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가서 내 신랑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봐. 다시는 이 집에 연락할 생각도 말고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택시는 은솔이 평생을 살아온 부유한 동네를 벗어나 점점 낯설고 허름한 골목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그녀의 추락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페인트칠이 벗겨진 잿빛 대문 앞이었다. 잡초가 무성한 작은 마당 너머로 보이는 단층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새어머니가 말했던 가난한 불구자의 집, 그 잔인한 묘사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은솔은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채 대문 앞에 섰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안에서 열렸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앉아 있었다.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휠체어 위에 권희준,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차가운 인상이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환영도, 인사도 없었다.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놀랍도록 깨끗했지만 그뿐이었다. 어떤 장식도, 생활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공간은 마치 병실처럼 새우산했다. 한은솔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는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결혼계약서. 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제1조. 본결혼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법적 명의만 유지한다. 제2조. 갑 권희준과 을, 한은솔은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제3조. 갑의 서재는 을의 출입을 금한다. 제4조. 모든 가사노동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차갑고 비정한 조항들이 그녀의 눈을 할퀴었다. 혹시나 했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어머니였다. 새로운 궁전은 마음에 드니 그 불구자 신랑이랑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 아, 그리고 다시는 이쪽으로 전화하거나 돌아올 생각 따윈 꿈도 꾸지 마. 넌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딸깍.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은솔은 싸늘하게 식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등 뒤에서는 그녀의 과거로 향하는 마지막 다리가 불타 없어졌다. 눈앞에는 그녀의 남편이라는 얼음 같은 남자가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 놓인 낡은 가방.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이 결혼의 온도는 그렇게 0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는 솔은 유령처럼 집 안으로 갔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차렸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으며 텅 빈 화병에 길게서 꺾어온 작은 들꽃을 꽂아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았다. 권희주는 그녀가 차린 음식을 말없이 먹었고 그녀가 애써 만든 작은 변화들을 못 본 척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출입금지 구역인 서재에서 보냈다. 그들의 집은 2개의 섬이었다. 은솔은 자신만의 섬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버텼고 이주는 그의 섬에서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은 채 굳게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의 섬이 처음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은솔이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깊은 한숨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3D 제품 설계도가 떠 있었고 권희주는 미간을 찌푸린 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TK그룹 최고의 디자인팀이 몇 주째 해결하지 못하는 디자인 결함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였다. 은솔은 문턱에서 망설였다. 계약을 어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주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시선에 계약을 잊었나라는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건 잘 모르지만. 은솔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사용자가 손으로 잡는 부분인데 저렇게 각이 져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유선형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면 그립감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그녀는 허공의 손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 보였다. 순간 이준의 표정이 굳었다. 처음에는 침입자에 대한 불쾌감이었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한 진지함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변해갔다. 그립감, 그토록 단순하고 본질적인 문제였다. 그의 팀은 온갖 첨단 기술과 복잡한 기능 구현에만 매달린 나머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감각을 놓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지적은 막혀있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을 찾아낸 것과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하는 소리라는 여자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늘 주눅 들어있던 여자, 그저 계약서상의 아내라고만 생각했던 여자. 그녀의 눈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반짝이는지를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불청객이 찾아왔다. 박화영과 서윤이었다. 그들은 보란듯이 집안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머, 꼴 좀 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니. 창곤이, 언니, 고생이 많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거실에 앉아있는 이준에게로 향했다. 박화영은 마치 그가 없는 사람인 양 은솔에게 대고 말했다. 아이고, 저 양반이 내 신랑이란 작자냐 평생 저런 남자 수발이나 들면서 살 생각을 하니 내 속이 다 답답하다. 그래도 다행인 건 도망은 못 가겠네. 안 그래? 서윤이 옆에서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잔인하고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 순간 은솔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수년간 그녀는 모든 멸시와 학대를 견뎌왔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아무런 온기도 보여주지 않은 남자였지만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은솔의 목소리가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떨려 나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박화영과 서윤의 눈이 동그래졌다. 늘 순종적이던 은솔의 반항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여긴 제 집이고 저분은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가장 놀란 사람은 권희준이었다. 그는 이 순진한 여자가 구석에서 겁먹은 생쥐처럼 숨죽이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를 세운 어미 고양이처럼 자신을 박대했던 남자 따위를 위해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은솔은 현관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 주세요. 박화영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난생 처음 보는 딸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윤을 끌고 집을 나섰다. 불청객이 사라진 집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어색함과 놀라움,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담긴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권희준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한은솔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갑과 을의 관계에 방금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결혼의 온도가 처음으로 영상으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새어머니가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얼음장 같던 침묵 대신 서로를 의식하는 어색한 정적이 그 자리를 채웠다. 권희준은 서재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줄었고 거실에서 휠체어를 세워둔 채 조용히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한은솔의 뒷모습을 훔쳐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탐색에 가까운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외부에서 불어온 거대한 폭풍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날 저녁, 이주는 서재에서 비서김 씨와 긴급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모니터 속 김 비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일이 터졌습니다. 최 이사가 손을 쓴 것 같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온갖 뉴스 헤드라인이 번쩍이고 있었다. TK그룹의 야심작 루미나 프로젝트, 최악의 디자인 유출, 디자인 쇼크 TK, 주가 폭락. 뉴스 화면에는 조잡하고 흉악이 짝이 없는 디자인 시안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개발 초기에 폐기되었던 프로토타입이었다. 초의 이사가 디자인 유출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수작입니다. 쾅이주는 책상을 내리쳤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자 이 회사의 주인인 그가 이 작은 집, 이 휠체어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왕국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김 비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몇 시간 뒤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24시간 안에 유출된 디자인을 압도할 만한 혁신적인 최종 디자인을 내놓지 못하면 모든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루미나 프로젝트는 끝입니다. 회장님, 24시간 이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디자인팀은 이미 패닉에 빠져 있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다. 그의 시선이 살짝 열린 서재 문틈으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은솔이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준의 머릿속에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말하던 그녀의 반짝이는 눈과 붉은 얼룩을
아름다운 꽃자수로 승화시켰던 그녀의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미친 짓이었다. 회사의 명운을. 이 순진한 여자에게 거는 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은 패가 없었다. 이주는 결심했다. 그는 휠체어를 몰아 서재를 나섰다. 그의 창백하고 비장한 모습에 은솔은 놀라 하던 일을 멈췄다.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의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말에 은솔의 눈이 커졌다. 네, 제 도움이요. 무슨... 이준은 그녀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온통 TK그룹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들이 떠 있었다. 나는 그냥 백수가 아닙니다. TK그룹의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내 프로젝트.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지금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은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당신의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망가진 드레스를 어떻게 살려냈는지도 봤어요. 당신에겐 우리 팀 전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제발 불가능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날 좀 도와주세요. 내 회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은솔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절박한 남자와 태블릿 화면 속 거대 기업의 재앙을 번갈아 보았다. 디자인 공모전 면접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 기업을 구해달라는 요청이라니. 그녀의 조용했던 삶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권희준의 절박한 눈빛 앞에서 한은솔은 아주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결심한 듯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지 한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짓밟혔던 꿈을, 재능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주는 거실을 순식간에 비밀작전본부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서재에서 거대한 전문가용 태블릿과 온갖 최첨단 장비를 꺼내왔다. 작은 집은 이제 TK그룹의 명운을 건 가장 중요한 디자인이 탄생할 심장부가 되었다. 밤은 짧고 적은 강했다. 처음에는 부딪혔다. 이준의 접근법은 기술적이고 시장 중심적이었지만 은솔의 접근법은 감성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이었다. 이 디자인은 너무 차가워요.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없어요. 이건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언쟁은 점차 조화로운 협주로 변해갔다. 이준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제약과 핵심 기능을 제시하면 은솔은 그것을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름답고 직관적인 형태로 빚어냈다. 연필이 스케치북 위를 날아다녔고 은솔의 손은 태블릿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가 그린 2차원의 아이디어들은 이준의 손을 거쳐 즉시 정교한 3차원 모델로 구현되었다. 커피잔이 쌓여가고 동이 트는 것도 잊은 채 두 사람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몰두했다. 이준은 경이로운 눈으로 은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창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은 TK의 어떤 수석 디자이너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다. 은솔 또한 이준을 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막연한 컨셉을 즉시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와 불구자 남편이 아니었다. 서로의 천재성을 알아본 완벽한 파트너였다. 결혼의 온도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마감 시한을 1시간 앞두고 그들은 완벽한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완성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재능이 완벽하게 융합된 걸작이었다. 둘은 지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승리의 미소를 나눴다. 바로 그 순간 재앙이 닥쳤다. 이준이 김비서에게 파일을 전송하려던 찰나 모니터에 붉은색 에러 메시지가 떠올랐다.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읽을 수 없음. 밤새 그들이 쏟아부었던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끝났어. 이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절망이 어렸다. 그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희망의 정점에서 추락한 절망은 너무나도 깊었다. 하지만 은솔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에러 메시지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손 스케치들을 번개처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아직 안 끝났어요. 디자인은 파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태블릿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기억과 손 스케치에 의존해 핵심 디자인들을 미친 속도로 재현해냈다. 그녀의 결의의 참모습에 이준은 절망에서 벗어나 즉시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가 형태를 그리면 그가 정확한 기술 사양과 주석을 옆에 입력했다. 마감 몇 분 전 그들은 이 날 것 그대로의 디자인 시안들을 김비서에게 보냈다. 비밀 회의실. 김비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반신반의하는 투자자들 앞에서 이 미완성처럼 보이는 스케치들을 펼쳐 보였다. 그는 위기 속에서 단 하룻밤 만에 순수한 열정과 천재성으로 이 디자인이 탄생한 스토리를 설명했다. 처음에 혼란스러워하던 투자자들의 눈이 점차 빛나기 시작했다. 다듬어지지 않은 스케치는 오히려 디자인의 핵심 철학을 더 강력하게 전달했다. 그들은 형태의 아름다움과 사용자 중심의 철학에 매료되었다. 마침내 한 투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곧 기립박수와 환호로 이어졌다. 완전한 실패를 예상했던 최 이사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잿빛 얼굴로 굳어 있었다. 작은 집. 이준의 휴대폰에 김비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기립박수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회장님, 이준은 메시지를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솔은 책상 위에 완전히 엎드려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작은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구원자, 그의 파트너, 그의 뮤즈. 그의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순수하고 뜨거운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강력하고 조용한 교감의 순간 결혼의 온도는 마침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루미나 프로젝트의 기적적인 성공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얼굴 없는 천재 디자이너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권희주는 뿌듯한 미소로 즐기고 있었다. 최 이사는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이사회에서 불명예스럽게 제명당했다. 악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며칠 후 작은 집에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박화영과 서윤이 서 있었다. 이전의 경멸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아첨의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나, 우리 은솔이 고생 많았지. 내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해주지 그랬니. 그래, 언니,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좋은 일은 나눠야지. 그들은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은솔은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막아선 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가족은 이 안에 있어요. 두 분은 더 이상 이곳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꽝! 은솔은 그들의 충격받은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공간과 삶을 스스로 지켜냈다. 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준의 입가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이준은 은솔에게 루미나 공식 론칭 파티 초대장을 건넸다. 받는 사람 칸에는 수석 디자이너 한은솔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도 함께 선물했다. 세상이, 내가 본 당신의 천재성을 직접 보게 하고 싶어요.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했다. 이준은 아직 휠체어에 앉은 채 은솔과 함께 당당히 입장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은솔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의 눈에 어떻게든 파티에 잠입해 구석에서 질투와 선망의 눈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박화영과 서윤의 모습이 들어왔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회자가 이준과 수석 디자이너를 무대 위로 초대했다. 이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은솔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준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힘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선 것이다. 연회장 전체가 경악의 탄성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자이너 권희준,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셨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TK그룹의 회장 권희준입니다. 두 번째 충격이 연회장을 덮쳤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알려졌던 TK의 황태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충격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준은 은솔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이 천재적인 디자이너 한은솔 씨는 루미나 프로젝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연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화영과 서윤은 자신들이 불구자 거지라며 내쫓았던 사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비틀거렸다. 파티가 끝나고 그들은 작은 임대주택이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에 와 있었다. 은솔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 멍한 얼굴이었다. 어째서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 이준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당했던 사고와 다리의 부상, 그것을 빌미로 경영권을 노리던 친척들과의 암투, 그리고 돈이 아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봐줄 사람을 찾고 싶었던 절박함.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휠체어에 앉은 남자, 아무것도 없는 남자 권희준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믿을 수 있는 아내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나를 구해준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당신을요, 은솔 씨,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맺어진 부부의 첫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알아본 진정한 연인의 첫 키스였다. 결혼의 온도는 마침내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